전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살지만 그전엔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연을 끊은 상태였죠. 그런 시아버지에게 모두 모이라는 연락이 와서 우리 부부와 남편의 남매들이 시댁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상다리가 휘청거릴 만큼 푸짐한 상차림 한가운데서 시아버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무표정하게 말씀하셨죠. 나 윤자 씨와 재혼할 생각이다.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윤자 씨라면 우리 집에서 무려 40년 넘게 일해온 가정부 아줌마의 이름이었어요. 제 시부모님을 모셨고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 3남매를 키워낸 어쩌면 시댁보다 시댁 같은 존재였죠. 남편은 얼굴이 붉어져 벌떡 일어섰어요.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나이값 좀 하시라고요. 남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술기운이 오르기 전인데도 뺨이 달아올라 있었어요. 막내 시누인 젓가락을 놓고 눈가를 적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그 아줌마가 우리 어머니라도 된대요? 윤자 아줌마는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그릇을 치우고 있었지만 전 그녀의 손등에 핏대가 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셨죠. 그 침묵 속에서 식탁 위에 국물이 아직 끓고 있었지만 우린 저마다 다른 온도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윤자 아줌마, 그들이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남편과 남편의 형제들은 왜 그리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날이 오기까지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남편과 대학 2학년 축제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날 전 길을 잃은 새내기 동생을 찾으러 다니다가 인파에 떠밀려 맥주컵을 쏟았고 얼룩진 티셔츠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 앞치마를 두른 한 남자가 다가와 종이 타월을 건네며 웃었어요. 맥주 대신 파전 어때요? 맥주를 쏟은 사람에게 파전이라니 당황스러웠지만 빈 맥주컵에 담아준 파전이 또 그렇게 맛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만든 파전이었고 자연스럽게 그의 앞에 앉아 파전에 막걸리를 마셨죠. 그는 연신 제 컵에 파전을 담아주며 절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취기 때문인지 남편이 프라이팬을 휙휙 돌리며 파전을 부치는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요. 그와 가까워진 건 축제 이후 대학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도서관 앞 편의점 매점에서 우리는 또 마주쳤고 그는 라면 2개를 사서 제 손에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죠. 이 시간에 뜨거운 국물만한 게 없잖아요. 앞으로 밤샘 할 땐 같이 버텨요. 그 말이 첫 번째 약속이 됐습니다. 우린 함께 시험 공부를 하며 친구인 듯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일명 캠퍼스 커플이었죠. 남편과는 많은 면에서 참 잘 맞았습니다. 섬세하고 착한 사람이라 장맛비가 쏟아지던 6월 캠퍼스 은행나무 아래에서 남편이 우산을 접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비에 젖은 그의 앞머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비가 올 때 너와 같이 우산 쓰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어. 넌 어때? 분명 청혼이었어요. 갑자기 청혼이라니 어이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죠. 그는 제 손을 잡아 우산 대신 자신의 몸으로 비를 막아줬어요. 전 피식 웃으며 프로포즈는 제대로 해줘 라고 대꾸했죠. 남편은 심각하게 고민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웃음이 터지고 말았죠. 졸업식 날 그는 99송이 붉은 장미를 품에 안고 나타났습니다. 교정 벤치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100번째 꽃은 네가 돼줘. 상자 안엔 은은한 광택의 반지가 들어있었죠. 전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고 주변 친구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장밋빛으로 물드는 듯 했어요. 결혼이 정해지고 처음 시댁에 방문했을 때 전 현관에서부터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꽤나 재력가 집안의 웅장한 2층 집 거실에 들어서자 시아버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절 맞이했고 그 옆엔 가정부인 윤자 아줌마가 마치 집안의 안주인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죠. 윤자 아줌마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서 와요, 소연씨.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위압감과 함께 전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님 옆에 윤자 아줌마가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오랜 부부처럼 너무나도 익숙해 보였거든요. 그때 전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의구심이 마음 한편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와 식사를 하는데 윤자 아줌만 음식을 잔뜩 해서 우리 앞에 내주셨죠. 시아버지와 남편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거의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식탁에 차린 음식들은 따뜻했지만 식탁 위론 냉기가 흐르고 있었고요.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윤자 아줌마만 하하호호하며 저에게 말을 걸었고 전 도대체 이 아줌만 누구지 하는 의문 속에서 의무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냥 가정부라기엔 같이 식사를 하고 저희 부모님이나 직업 같은 걸 물어보고 하는 것이 마치 시어머니 같이 느껴졌거든요. 말 없던 시아버지는 식사가 다 끝난 후 낮은 목소리로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부족한 게 많지만 와줄 수 있겠나? 전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밝게 웃었어요. 사실 그 웅장하고 거대한 2층 집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훗날 깨달았죠. 시아버님은 물질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결핍을 말하고 계셨다는 걸요. 남편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가정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우리 가족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아부었죠.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을 철저하게 지켰고 가정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신나서 움직였습니다. 가끔은 그런 남편을 보며 전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 어린 시절 자신이 받지 못했던 가정의 따뜻함을 우리 가족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엔 늘 차가운 벽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하지 않았고 늘 서로를 피해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가끔 가족 모임이 있으면 남편은 일부러 시아버지 옆자리만은 피해 앉으려고 했고 시아버지 역시 남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죠. 이 이상한 관계가 전 늘 불편했지만 그 이유를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죠.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의 긴장된 관계 중심엔 늘 그 가정부 아줌마 윤자 씨가 있었던 거예요. 윤자 씨가 시아버지의 옆에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윤자 씨를 지나치게 의지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시아버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반발심이 점점 자라나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제게 술기운을 빌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소연아, 난 그 여자가 싫어.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서 저 여자가 너무 당연하게 우리 엄마 자리를 차지하는 게 싫었어. 아버지가 저 여자를 볼 때마다 마치 엄마를 대신 보듯이 대하는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 그 순간 전 남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고도 오래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 사연을 품고 있는지도요. 결혼식 다음 날 시댁에서 첫 아침을 맞았어요. 전날의 긴장과 피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부엌엔 이미 윤자 아줌마가 분주히 움직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 벌써 일어났어요? 피곤할 텐데 더 쉬지 않고요. 윤자 아줌마는 다정한 말투로 제게 말을 걸었지만 어쩐지 그 목소리에서 묘한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제게 앞치마를 내밀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 내가 집안일이나 여러 가지 알려줄 테니까 하나씩 배워가요. 소연 씨가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전 순간 그녀의 지나친 친절에 어리둥절했지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죠. 윤자 아줌마는 곧바로 제게 집안의 규칙과 생활 습관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식탁 세팅부터 집안 청소 방식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철저히 자신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우리 집안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안에서부터 제대로 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처음엔 그녀의 말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자 아줌마는 마치 시댁의 주인처럼 제 옷차림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소연 씨 시댁에선 그렇게 편한 옷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체면이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남편 옆에 서 있을 땐 옷차림 더 신경 써야 해요. 보기 좋게 꾸미고 다니세요. 남자들은 밖에서 다른 여자들 보는 눈이 있어요. 소연 씨가 늘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 남편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제 가슴을 찌르는 듯 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죠. 속으로 든 생각이 시어머니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였어요. 윤자 아줌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시댁 어른 말은 새겨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 집안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 말이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제 온몸을 훑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어른이라니 아무리 자기가 이 집에 오래 있었다고 해도 절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듯한 태도는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일단 이 집안에 처음 온 며느리 입장인 전 점점 그녀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댁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녀가 진짜 집안의 어른인 양 행동하는 모습이 절 더욱 괴롭게 했던 거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윤자 아줌마의 그림자에 짓눌리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며칠 묵게 되면서 전 가져온 옷가지들을 남편의 서랍장과 옷장에 넣어두고 잠시 방을 비웠어요. 조금 뒤 방으로 돌아오니까 윤자 아줌마가 제 옷장 앞에서 제 옷들을 꺼내보며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죠.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얼른 다가가 옷들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제게 옷을 흔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야한 옷들 입고 다니면 곤란해요. 소연 씨, 우리 집안은 체면이 있는 집이에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한 옷이라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게 야한 옷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티셔츠였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을 야하다고 느낀 건지 어이가 없었죠. 윤자 아줌만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제 옷을 꺼내놓으며 냉정한 말투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치마 너무 짧아요. 이런 옷 입고 시댁에 다닌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이 정도가 짧다니요? 무릎까지 오는 건데요? 그리고 전 편하게 입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남들 보라고 입는 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시댁이 무슨 휴양지라도 되는 줄 알아요? 소연 씨가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온 이상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도도한 척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옷을 다시 뺏으려 하자 그냥 갑자기 속옷까지 꺼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화려한 속옷을 입고 다닌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그 순간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언성을 높였죠. 속옷까지 뒤지는 건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요? 아줌마가 무슨 자격으로 제 사생활을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윤자 아줌만 눈을 치켜뜨며 더 날카롭게 맞받아 쳤습니다. 아줌마라니? 나도 엄연히 이 집안 어른이에요. 며느리가 어른한테 버릇없이 큰 소리 치는 건 또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앞으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요. 그날의 충돌 이후 우리 사이의 불편한 공기는 더욱 커졌고 전 시댁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간 해 봄, 전 회사 출장 일정이 잡혀서 아이의 첫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 대신 남편이 가려고 했지만 하필 남편마저 중요한 회사 미팅과 겹쳐버렸죠. 어쩔 수 없이 우린 시아버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 당일 아침 시아버님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대신 윤자 아줌마가 유치원에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됐지만 별일 없겠지 싶어 허락했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물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별일 없었어? 아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할아버지 집 가정부 할머니 보고 수아 친할머니세요 하고 물어봤어. 그래서 가정부 할머니가 맞아요, 제가 친할머니예요 라고 했어. 순간 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물었죠. 친할머니? 아니, 자기가 수아 친할머니라고 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할머니라고 했어. 근데 엄마, 가정부 할머니가 진짜 친할머니야? 그럼 그 할머니가 아빠의 엄만 거야? 아빠의 엄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전 할 말이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친할머니라고 스스로를 칭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전 아이의 말이 마음에 걸려 전화로 윤자 아줌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헷갈리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친할머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수아도 할머니가 있는 게 좋을 테니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아이가 더 혼란스럽게 할 것 같아요.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친할머니는 아니시잖아요. 윤자 아줌마는 제가 전곡을 찌르자 순간 차갑게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소연 씨예요. 엄마가 이런 중요한 날에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는 아이 일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친할머니도 아닌 남이 가서 아이를 봐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녀의 비수 같은 말에 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대화는 금방 언쟁으로 번졌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났죠. 전 분한 마음에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앞으로 아이 일은 절대 시댁에 맡기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날 이후 윤자 아줌마와 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더욱 높아졌고 전 그녀와 마주할 때마다 불편함과 긴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아파트는 창틀 교체 공사로 한 달 가까이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먼지와 소음 속에서 아이가 지낼 수가 없어서 우린 잠시 시댁에 몸을 맡기게 됐죠.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2층을 내주었고 시아버지와 윤자 아줌만 1층에서 생활했기에 두 분과 거의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간혹 윤자 아줌마가 저희 층에 올라와 살림을 뒤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괜히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죠. 집을 떠난 지 2주, 시댁 생활에 그래도 큰 충돌 없이 꽤 적응해 갔지만 밤이 깊어지면 전 여전히 낯선 집의 소음을 의식하며 뒤척이곤 했습니다. 그날도 열대야가 심했어요. 잠 못 이루던 전 물을 마시러 1층 주방으로 내려갔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거실 쪽에 노란 스탠드 조명이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라 TV는 꺼져 있었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낮은 소음만이 집 안을 채우고 있었죠. 전 목이 타서 서둘러 주방으로 향하려다가 귓가를 스치는 속삭임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 문틈으로 자꾸 낮은 대화가 들려왔어요.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살짝 몸을 숨기고 들여다보니까 소파 맞은편 테이블에 시아버님과 윤자 아줌마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잠옷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더 은밀하고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얇은 가운을 걸친 채 윤자 아줌마의 손가락을 조용히 어루만지고 있었죠. 아줌마는 바닐라색 실크 잠옷에 하늘빛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손을 꼭 잡힌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들 날 용서해 줄까요? 윤자 아줌마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듯 나른하면서도 떨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공사가 끝나고 애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지. 시아버님의 대답은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전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사 때문에 시댁에 머무르는 이 기간이 두 사람에겐 무언가 결심을 실행할 기회처럼 보였어요. 시아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자 아줌마의 옆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무릎이 닿자 윤자 아줌마가 짧게 숨을 삼켰지만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더 꽉 잡았죠. 시아버님은 다른 손으로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40년을 버텼어. 난 더는 숨고 싶지 않아. 이번 공사가 끝나면 바로 아이들에게 말할 거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우린 가족이니까. 그 말에 윤자 아줌마의 눈가가 젖어 눈물이 흘러내렸고 작게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님은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조명 아래 반지는 금빛으로 반짝였죠. 이 반지 기억하지? 당신이 떠난 날 내게 돌려줬던 거. 이제 다시 당신 손에 돌아와야 돼. 당신
아직도 이걸 보관하고 있었군요. 아줌만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시아버님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조명 속에서 하나로 포개지며 묘한 열기를 뿜어냈어요. 그 광경은 따뜻하게 보일 수도 있었죠. 그들이 이 집의 주인과 가정부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들의 관계인 금기를 깨트린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전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떨어뜨릴 뻔해 컵을 꽉 쥐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목격한 느낌이었죠. 숨이 턱 막혔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던 순간 슬리퍼가 바닥에 살짝 끌리는 소리를 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전 본능적으로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광난하는 것처럼 뛰어서 귀가 울렸어요. 숨을 죽인 채 계단을 기어 오르다시피 올라와 방문을 닫았지만 두 사람의 은밀한 속삭임과 반지의 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는 시아버님의 말이 자꾸 귓가에 울렸고 우리 아이들이란 말도 걸렸어요. 아이들? 윤자 아줌마에게 아이들도 있었던가? 시댁에 머무르는 이 몇 주가 단순한 피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 집안이 곧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것만 같았죠. 며칠 뒤 오후 햇살이 창가로 길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윤자 아줌만 장을 보러 나가서 외출 중이었고 저와 아이는 장난을 치고 놀고 있었어요. 아이는 숨바꼭질을 한다며 1층까지 내려가 할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죠. 서재는 평소 잠겨있던 곳이지만 그날따라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시아버님은 전화통화를 하느라 바깥 베란다로 나가 계셨습니다. 전 아이에게 할아버지 방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얼른 나와. 이렇게 말했고 아이가 책상 밑에 숨어 있다가 시아버지의 물컵을 엎지르는 바람에 전 물을 닦으러 급히 들어갔죠. 바닥을 닦다 보니 서랍 사이로 물이 흘러들어가서 서랍을 잠깐 빼내야 했어요. 맨 아래 서랍 안쪽 벽면에 제법 젖어 있길래 물기를 닦으려고 서랍을 더 잡아당겼는데 서랍 뒷판과 책상 벽 사이에 빈 공간이 있더군요. 그 사이에 얇은 상자가 비스듬히 꽂혀 있었습니다. 순간 이게 뭐지 하면서도 일단 물에 젖었을까봐 조심스레 꺼냈는데 상자 안에서 크림색 실크 스카프가 미끄러져 나왔어요. 매끄러운 결이 손끝을 스치는 동시에 금실 자수가 번쩍였습니다. YJ. 처음엔 브랜드 로고인가 했지만 곧 윤자라는 이름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스카프는 자세히 보니 새 것이 아니라 살짝 낡고 가장자리에 손바느질로 몇 번 고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집요하게 보관해온 애장품처럼요. 전 덜컥 가슴이 뛰었고 어젯밤 거실에서 봤던 두 사람의 미러가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때 베란다 쪽 미닫이 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둘러 스카프를 접어 다시 상자에 넣으려는데 마침 서재로 들어온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 순간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이가 바닥에 물을 흘려서 닦다가 서랍 뒤에 이게 있어서요. 혹시 젖었을까봐 닦으려고 꺼냈죠. 아버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 죄송합니다. 숨기지 않으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안에 비밀까지 알게 된 건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시아버님은 상자를 조용히 받아들고 스카프를 살짝 들춰보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hin 젖지 않았네. 단 3마디, 표정도 크지 않았지만 전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을 읽었어요. 당황, 애틋함, 그리고 묘한 슬픔까지. 시아버지는 스카프를 서류 뭉치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는 채우지 않았지만 더는 묻지 말라는 경계가 공기의 파문처럼 번졌어요. 전 고개를 숙이고 아이의 손을 잡고 서재에서 나왔지만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스카프에 금실이 떠올라 쉽게 잠들 수 없었죠. 애써 억누르려 해도 의문은 점점 커져갔고요. 왜 하필 그 이름이 이 자수로 새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왜 시아버님은 그토록 조심스레 숨겨뒀을까? 곧 드러날 진실의 무게가 서서히 현실감을 갖춰가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님 칠순 생일은 서울의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길게 뻗은 샹들리에 아래 보랏빛 러너가 깔린 21용 테이블이 눈부신 꽃장식으로 장식돼 있었죠. 낯익은 친지들과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공기는 미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주인공보다 먼저 시선을 끈 사람은 다름 아닌 윤자 아줌마였어요. 그녀는 은빛이 도는 연청색 한복 두루마기를 곱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집안 어른처럼 품위가 보였죠. 사정을 모르는 먼 친척 중 몇 명은 사모님 고운색 고르셨네요 라며 인사했고 윤자 아줌마도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이며 답례했죠. 남편 동생의 사돈 어르신은 저를 지나치며 귓속말로 묻기도 했습니다. 새어머님이신가? 언제 재혼하셨어? 전 웃기만 했지만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어요. 건배에 앞서 남편은 묵직한 표정을 지은 채 와인을 따르고 있었죠. 시아버님은 단상에 올라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연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을 때 시아버님은 윤자 아줌마를 향해 손짓을 했죠. 마치 그 순간을 기다린 듯 호텔 직원이 높다란 3단 케이크를 밀어왔습니다. 오늘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분께 제일 먼저 케이크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아버님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직접 케이크의 첫 조각을 잘라 은식기에 올렸어요. 그리고는 주저함 없이 윤자 아줌마 앞으로 다가가 포크 한 숟갈을 집어 그녀의 입가로 가져갔죠. 그 순간 남편 태주의 유리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윤자 아줌마가 수줍은 듯 시아버님을 올려다보며 한입 베어물자 남편의 눈빛이 돌연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전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정해. 자기 오늘 아버님 칠순잔치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모든 시선이 집중된 테이블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잡고 있던 크리스탈 잔을 꽝 하고 내리쳤습니다. 잔은 바닥으로 튀며 산산조각이 났고 붉은 와인은 흰 식탁보 위로 핏물처럼 번졌어요. 도대체 왜 이런 날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도대체 뭔데? 고함이 샹들리에 끝까지 울려 퍼졌고 연회장은 순간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죠. 시아버지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남편의 분노는 이미 폭발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엄마 돌아가신 날이 언젠데 어떻게 저 여자랑 우리 앞에서... 윤자 아줌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케이크 포크를 내려놓자 포크는 딸깍하고 접시에 부딪혔습니다. 돌아앉아 있던 신우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고 도련님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서서 남편을 붙잡았어요. 형 그만해. 여기 손님들 다 보고 계시잖아.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말대로 다른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무슨 낯으로. 엄마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정부한테. 그때 시아버지가 마이크를 다시 들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쇳소리가 묻어 있었죠.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윤자신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윤자 아줌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힘없이 시아버님의 팔을 붙잡았어요. 모두 보는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를 피할 테니. 그 모습에 남편이 더 크게 외쳤습니다. 왜 피하세요? 진짜 어머니라면 여기 계셔야죠. 숨기고 싶은 사이니까 피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크리스탈 잔에 잔해를 치우던 호텔 매니저가 급히 다가와 고객님 안전을 위해 잠시 진정하시죠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매니저 손목을 뿌리쳤어요. 유리 조각이 깔린 바닥에 와인이 번져 고급 카펫에 붉게 물들였고 전 식탁포를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기야 제발. 그때 어린 아들이 놀라서 엉엉 울었고 시아버님은 눈을 감고 숨을 길게 토해내더니 윤자 아줌마에게 케이크 접시를 건넨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 지은 것 없으니 고개 들어. 윤자 아줌마는 눈물을 삼킨 채 접시를 내려놨고 시아버님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가족들 일로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망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전 자리를 비울 테니 만찬을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는 식사를 계속하라고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윤자 아줌마와 나가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파장 분위기가 됐고 손님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쏟아진 와인 냄새가 달큰하면서도 끈적하게 공기를 메웠고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죠. 오늘의 폭발은 시작에 불과하다. 호텔 연회장 사건이 끝난 그 밤 우린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궜고 윤자 아줌만 전기 주전자 앞에 멍하니 서서 물이 끓어 넘칠 때까지 손잡이를 놓지 못했어요. 지방 공기인 와인 얼룩이 말라붙은 카펫처럼 끈적이고 불쾌했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은 창고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어요.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에 전 화들짝 일어나 불을 켰죠. 당장 이 집을 나가겠소. 남편의 목소리는 쉰 상태로 낮았지만 그 안에 서늘한 기운이 묻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밤 너무 늦었어. 애도 자고 있고. 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의 어깨가 떨렸어요. 분노와 수치 그리고 오래 참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죠. 남편은 옷장을 열어 셔츠를 서둘러 접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알지? 엄마가 위암 진단받고 투병하던 마지막 해에도 저 여자는 이 집에 있었어. 새벽마다 부엌에서 속삭이던 두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봤다고. 그때 11살짜리였지만 다 느꼈어. 아버지가 엄마 대신에 저 여자한테 기대고 있다는 걸. 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남편은 옷더미를 캐리어에 밀어 넣으며 어린 시절 기억을 토해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을 때 저 여자가 병실까지 따라왔어. 간호사에게 가족이라고 보호자라고 하면서 엄만 링거 꽂은 손으로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어. 결국 엄만 침대 커튼 뒤에서 우는 걸 3번이나 봤어. 그런데 아버진 엄마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어. 그는 주먹으로 캐리어 뚜껑을 내리쳤어요. 난 그날부터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었고 저 여자도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그때 2층 현관문이 열리며 시아버님이 나타났죠. 잠옷 차림의 그는 쾌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짐은 내일 아침에 차근차근 싸거라. 밤중에 뭐하는 게냐? 말투는 담담했지만 실은 포기와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남편은 숨을 들이켰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버지가 저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절연하겠습니다. 시아버님은 한 걸음 때려다 말고 등을 돌렸죠. 복도 끝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깊은 그림자 한 줄기 같았어요. 대답 없는 침묵이 현관까지 퍼졌죠. 집안은 싸늘한 냉기만 맴돌았습니다. 윤자 아줌만 방문 뒤에서 조용히 울었고 전 무거운 분위기에 뒤척이다 새벽 5시가 돼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거실엔 캐리어 2개와 짐가방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남편은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서재 문을 바라봤지만 끝내 열리지 않는 문 앞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굳은 살을 도려내듯 차갑게. 그때 전 알아차렸어요. 이 집을 가로지르는 균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과 뒤에 얽힌 배신감을 먹고 자란 깊은 심연이라는 걸. 남편과 저희 가족이 시댁을 떠난 지 제법 시간이 지난 뒤 시아버지는 단호한 어조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번 토요일 7시 모두 집으로 오거라. 끝까지 듣고 판단해라. 우리와 남편의 세 남매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시댁에 도착해 얼음장처럼 앉아 있었죠. 윤자 아줌만 상다리가 휘청거릴 만큼 푸짐하게 상차림을 하셨더라고요. 다들 말 한마디 없이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한가운데서 시아버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무표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윤자 씨와 결혼할 생각이다.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붉어져 벌떡 일어섰죠.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나이값 좀 하시라고요. 남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술 기운이 오르기 전인데도 뺨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막내 시누인 젓가락을 놓고 눈가를 적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그 아줌마가 우리 어머니라도 된대요?
윤자 아줌만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그릇을 치우고 있었지만 전 그녀의 손등에 핏대가 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우리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셨죠. 그 침묵 속에서 식탁 위에 국물이 아직 끓고 있었지만 우리는 저마다 다른 온도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아버지는 먼지가 내려앉은 검은 가죽 앨범과 얇은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숨을 한번 길게 고른 뒤 앨범 첫 장을 넘겼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아버님과 윤자 아줌마가 소박한 성당 앞에서 손을 맞잡고 서 있었죠. 하지만 다음 장엔 정식 혼인신고 증명서 대신 낯선 여자의 웨딩드레스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시아버님의 음성이 파도처럼 떨렸어요. 윤자 씨가 사실은 너희 친엄마다. 그리고 사진 속 웨딩드레스를 입은 너희가 엄마라고 알고 있던 여자인 경화는 너희들 할아버지가 내세운 정략 결혼 상대였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남편의 얼굴이 석회처럼 새하얘졌어요. 신우인 손끝을 뜯으며 숨죽인 울음을 삼켰고 도련님은 주먹을 꽉 쥔 채 무릎 위에 놓고 떨림을 참았습니다. 너희 할아버진 기업 합병을 위해 경화와의 결혼을 강요했다. 난 이미 윤자와 신부님 앞에서 우리들끼리 결혼식까지 마쳤지만 끝내 호적엔 올리지 못했어. 너희들도 이미 태어난 상황이었지만 너희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경화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지 않으면 모두 내치겠다고 하셨어. 윤자는 자기 아이들을 핏줄에게 버림받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기 자식들을 다른 여자 자식으로 키우는 가시밭길을 선택했던 거란다. 말도 안 돼. 그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을 꾸미자고 저 윤자 아줌마가 그러던가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을 거부하며 분노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봉투에서 노트 한 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낡은 만년필 잉크가 번진 글자가 보이더군요. 그동안 억지로 내 남편으로 사느라 고생했어요. 우린 서류로만 부부였지만 그래도 각자의 의무에 충실했죠. 전 아이들을 제 아이처럼 키웠고 당신도 저희 집에 잘 해줬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우린 이혼하고 각자 원하던 길을 찾아요. 경화 드림. 그년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곧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어. 하지만 그 약속을 실행하기 전에 경화가 암을 앓기 시작했고 모든 게 엉망이 됐지. 남편은 편지를 보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고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경화가 임종 직전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내가 죽은 후에도 당분간은 마음속에서 엄마로 남고 싶다.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은 가정부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친엄마라고 알게 되면 아이들이 충격받을 거다. 그러니 아이들이 클 때까지 나를 엄마로 여기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윤잔 너희들이 클 때까지 가정부란 이름 뒤에 숨어야 했지.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의 관계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하고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계속 잡지 못했다. 너무 늦어버렸어. 그의 목소리가 부서지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 분명 봤어요. 엄마가 임종 전에 윤자 아줌마가 온 걸 보고 떨던 걸. 윤자가 병실을 찾은 건 경화가 직접 불러서였어. 아이들 곁을 지켜달라고. 그날 윤잔 경화 손을 잡고 울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법적 아내이자 아이들 앞에선 엄마였던 여자가 자기 아이들을 사랑해 주었으니까. 남편이 식탁 모서리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시킨 결혼 때문에 우리 엄만 이혼조차 못하고 저희 친엄마인 윤자 아줌만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굵은 눈물을 떨궜어요. 거실은 숨막히는 침묵 끝에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신우가 엉엉 울고 도련님은 눈물과 욕설을 삼키며 주먹으로 벽을 쿵쿵 쳤죠. 남편은 허탈하게 웃다가 앨범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럼 장례식 때 우리가 묻었던 건
사랑도 행복도 아니고 그냥 두 여자 모두의 꿈이었네요. 그의 목소리가 마음처럼 천길만길 갈라졌고 멀리 방문 뒤에 서 있던 윤자 아줌마가 손등으로 입을 틀어 막은 채 뒤로 주저앉았어요. 윤자 아줌마, 아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끝으로 무릎을 감싸 쥐더니 끝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식탁에서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죠. 할아버지가 강요한 정략 결혼 탓에 시아버지께서는 법적 아내를 맞이했고 저희 남편과 남매들은 그분을 어머니로 알고 자랐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직 아무도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윤자 아줌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아, 아니 얘들아, 내가 왜 평생 가정모옷을 입고 이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지 들어야 된다. 시어머니는 거칠게 숨을 들이켰고 우리는 불에 달궈진 쇳덩이처럼 뜨거운 정적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 명령으로 정략 결혼을 했을 때 난 이미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 할아버진 천한 여자라며 나를 쫓아냈지. 바로 그날이었어. 너희를 빼앗길까 두려웠던 난 기차역에서 30분 남짓 망설이다가 돌아왔다. 비를 흠뻑 맞은 채 대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 아이 곁에 숨어서라도 붙어있게 해달라고. 시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는 몰래 아래채를 비워주며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사라지면 아이들은 친엄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천륜을 끊을 순 없어. 여기서 그림자처럼만이라도 살아줘. 그때부터 난 이 앞치마를 택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죽을 쓰고 도시락을 싸고 네 아버지와 법적 아내가 다투는 밤이면 방문 앞에 쪼그려 앉아 울음을 삼켰단다. 깜깜한 복도에서 너희가 자기 전에 잠투정하며 울기라도 하면 방문을 쓰다듬으며 울지 마라, 엄마 여기 있다 속삭이면서도 한 번도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굵은 눈물이 툭 턱선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야 말았어요. 남편은 눈을 부릅뜬 채 숨을 몰아쉬었고 신우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그분은 이 모든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셨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답했습니다. 그분은 네 할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었지만 그분도 원했던 결혼은 아니었어. 우린 많은 말을 섞진 않았지만 동질감을 느꼈고 나쁘지 않은 관계였지. 그녀도 억울한 희생자였단다. 내가 나서면 그분의 자리인 죄책감 속에서 더 비참해질까 봐 끝까지 침묵했어.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제야 말문을 연 건 네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며 모든 권한을 네 아버지에게 넘겼기 때문이야. 더는 너희를 빼앗길 염려도 없고 내 진짜 이름을 숨길 이유도 없단다. 말이 끝나자 거실 전체가 무겁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는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고 우린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만 떨구고 있었어요. 남편과 두 남매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혼란 속에 말이 없다가 생각을 정리하고 오겠다며 셋이서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집안은 갑자기 냉동 창고처럼 싸늘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커튼 사이를 돌아다녔죠. 전 아이를 재우고 난 뒤 복도로 나가 조심스레 시어머니 방을 노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방 안에서 웅크린 채 흐느끼다가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더는 앞치마를 두른 가정부는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죠.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눈가를 훔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매정하게 굴었던 건 다른 친척들 눈밖에 날까봐 그랬단다. 내 시아버지는 한 번도 날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 시아버지뿐 아니라 사촌, 종형제들이 언제든 흠집을 잡으려 했지. 너희까지 그들의 미움을 받게 둘 수 없었다.
그래서 가정부라는 갑옷 뒤에 숨어 시댁 예절부터 옷차림 같은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잔소리를 했지. 더 엄하게 굴고 더 단정하도록 다그쳤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지? 미안하다, 소연아. 방 안에 불도 켜지지 않은 채 달빛만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손주를 하원하러 갔을 그때에도 친할머니냐고 선생이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대답해버렸어. 친손주인데 손주라 부르지 못해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런 실수를 했다. 소연아,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부서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두 분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 정확한 상황도 알지 못하고 모르는 척 지내는 게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전 어머니의 등을 다독였고 조금 진정되자 그녀가 떨리는 숨을 고르며 속마음을 털어놨죠. 전 휴지를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의 눈가를 닦아드렸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큰 실수 없이 버틴 거예요. 상처받은 건 사실이지만 오늘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 상처도 아물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가만히 잡고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사실 큰아들이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정말 기뻤단다. 그 말을 늘 하고 싶었어. 내내 하지 못하셨을 그 말을 듣자 제 눈에도 어느덧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달빛이 창틀 너머로 스미며 방 안 가득 맺혀있던 차가운 공기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죠. 그날 밤 집 안은 여전히 겨울집처럼 조용했지만 시어머니와 제 사이엔 처음으로 봄 기운 같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흐른 뒤 시아버지는 화분을 옮기고 오래된 액자를 교체하는 등 집안 곳곳을 직접 꾸미며 분주하셨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작은 성당 예식을 준비하시는 중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두 분의 결혼식에 갈 마음을 정하지 못했지만 새벽마다 몰래 차를 몰고 와 현관 앞에 연보랏빛 프리지아 꽃다발을 놓고 갔죠. 시어머니는 그것을 못 본 척 말려 책갈피에 끼워두곤 했습니다. 말라버린 꽃잎 위로 먼지가 내려앉을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곤 했어요. 예식 당일 아침 성당 좌석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의 대학 동창 두 분뿐이었습니다. 친척도 하객도 없고 규모가 큰 예식도 아니었지만 스탠드 글라스를 통한 햇살이 두 사람을 환한 섬광으로 감싸고 있었죠. 소박하고 진실된 아름다운 예식이었어요. 전 아이들 손을 잡고 남편 없이 문밖 스툴에 앉아 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와 도련님은 이미 부모님의 사정을 받아들여 미리 자리를 잡았지만 남편만큼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뚜렷해 아직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아마도 살아계시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다른 두 남매보다 더 많아서였을 거예요. 남편의 심정은 이해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은 내심 큰아들이 본인들의 사랑을 축하해 주시길 기대하셨어요. 촛불에 불이 밝고 햇살이 스테인글라스를 통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막 식이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성당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와 마주했어요. 저흰 조금 불안해서 남편을 보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단 한마디, 그러나 울음이 섞인 그 목소린 성당 천장에 메아리 쳤어요. 시어머니는 순백색 케이프를 휘날리며 아들에게 달려왔고 40년 만에 장남에게서 듣는 엄마라는 호칭 앞에 무너져 흐느꼈습니다. 이어 신우와 도련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에게 달려와 네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네 사람의 눈물이 모여 빛나는 강을 이루는 듯 했죠. 시아버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 욕심이 커서 모두에게 큰 상처를 입혔구나. 하지만 이제야 우리 가족이 온전히 모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떨리는 고백과 함께 시어머니의 손가락에 끼워주던 금반지가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그 빛은 성당 유리창에 켜켜이 쌓인 색으로 흩어졌어요.
예식이 끝나고 성당 종소리가 잦아들자 우린 작은 연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햇살 아래서 비눗방울을 불고 남편은 제가 시집 온 이래 처음으로 시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잔을 부딪혔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종종 찾아뵐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시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오래 꾹꾹 눌러둔 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들이 직접 만든 손편지 케이크를 보고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라고 쓰여 있었죠. 그날 이후 가족 톡방에 시어머니가 초대됐어요. 시어머니는 매주 한 장씩 그림자였던 날들 속에서 홀로 지켜봐왔던 자신의 시선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래된 사진 속엔 어린 시절 남편의 사진, 시누이와 도련님의 사진, 정원에서 책을 보는 시아버지의 사진 같은 것들이 있었죠. 오랜 시간 애틋했고 비밀스러웠던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모두 마음 아파했어요. 우리 가족은 상처를 덧대어 한 땀씩 바느질하며 서로의 빈틈을 메우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사랑을 감춘 그림자가 있나요?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우리 가족은 너무 오랜 시간을 돌아왔지만 결국엔 슬픔도 배신도 사랑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찢긴 조각을 다시 이어붙이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오늘이 우리 얘기에 따사로운 봄과 닮아있길 마음 깊이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채널을 시청만 하다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버렸네요. 저희 어머니께선 많이 감정적인 분이셨어요. 어렸던 제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고 감정을 있는 대로 배출하고 그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상습적으로 하셨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독한 가정폭력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니 부모가 자식 훈육하면서 사랑에 매야 한두 번 정도는 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육아에는 어느 정도 체벌이 필수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 분들의 육아관을 이해합니다. 저 또한 아들을 키우는 엄마니까요. 아이들에게 언제나 당근만 줘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께선 채찍의 도가 많이 지나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절 학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전 아주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께선 회사원이셨고 어머니께선 가정주부셨고요.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은 아버지가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금방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실 거라며 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재취업을 하지 못하시고 방황하셨고 덕분에 저희 가족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죠. 취업을 준비하며 자신감도 잃고 이리저리 치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시던 아버지께서는 점점 술에 의존하시며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부모님께서는 매일같이 서로 언성을 높이시며 싸웠고 나중엔 서로 손찌검을 하실 정도로 사이가 악화됐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께서는 제가 13살 때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하루 종일 술만 드시던 분이니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 대신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잡다한 일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험 설계며 물건 팔이며 돈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하셨죠.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께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집에서 살림하던 주부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 병으로 쓰러진 남편과 어린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당연히 심적인 부담이 많이 심했겠죠.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그런 스트레스를 어린 제게 푸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별것도 아닌 일로 제게 손찌검을 하셨어요. 밥 먹는데 신경 거슬리게 앞에서 알짱거린다, 머리가 긴 게 꼴 보기 싫다, 발 끄는 소리가 듣기 싫다, 별별 이유를 대며 제 뺨을 내리치고 절 발로 차고 제게 물건을 던지시고 어쨌든 전 그런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실 시간이면 방 안에 숨어 있곤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또 부모가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딸이라는 년이 인사도 안 나온다면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절 무자비하게 때리셨습니다. 엉엉 울며 잘못했다고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선 조금만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제 옷을 다 벗겨서 집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큰 소리로 하지 않았다든지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였고 전 언제나 어머니 눈치를 봐야만 했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대문 앞에서 쭈그려 앉아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옆집 사람이 오지 않을까 계단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마다 맨발로 비상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피하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감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어머니가 밉기보단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차라리 고아원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저에게 온갖 욕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 적어 내리진 못하겠지만 본인이 낳은 딸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셨던 욕이 바로 개 같은 년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아직도 뇌리에 깊숙하게 박혀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심한 말도 많이 하셨지만 이상하게 이 단어가 참 가슴속에 상처로 남아있네요. 저 스스로가 절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께선 저를 함부로 대하셨거든요. 애완견에게도 이것보다는 더 잘해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아버지께선 2년간 투병 생활을 마친 후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적처럼 아버지께서 완쾌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시면 예전처럼 화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화해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께선 절 더욱더 지독하게 괴롭히셨어요. 전 완전히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런 취급을 당하며 자랐으니까 어머니가 믿기보단 그런 관계가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어머니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세뇌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할까요? 내가 정말 못된 아이라 어머니께서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좀 더 잘하면 어머니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날 사랑하시지만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거야.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비참한 현실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비뚤어진 관계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유지가 됐습니다. 전 어머니를 혐오하면서도 차마 끊어내지 못했어요. 서로 독이 되는 관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요. 어머니께선 여전히 절 어린아이처럼 통제하고 구속하려고 하셨고 본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키며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다른 집 부모와 자식들도 다 이렇게 산다. 네가 예민한 거다. 자식은 당연히 부모 말을 잘 따라야 하는 거다. 물론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따라야 하는 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자식이 매사에 부모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습적으로 제 뺨을 내리치고 발로 차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어떤 존경심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는 항상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전 항상 그런 말을 들으며 그럼 그냥 낳지 말지 그랬냐는 대답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진 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다는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이었거든요. 실제로 절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일을 하시며 젊은 시절을 다 보내셨으니까요. 그런 어머니께 저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식으로 해야 할 도리는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할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고졸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2년제 전문대를 나와 작은 규모의 IT 회사에 취업을 했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해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었거든요.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해서 흥미에도 적성에도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상사에게 혼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상사보다 더한 어머니가 집에서 절 구박하시고 지옥이 따로 없었죠.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머니와 둘이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어요. 가까운 곳보단 멀리 떠나고 싶어서 회사의 양해를 구해 간신히 2주 휴가를 내고 유럽으로 여행을 갔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여행 전부터 어머니께선 썩 내키지 않아 보이셨지만 그래도 막상 여행을 시작하면 괜찮아지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행 내내 어머니께선 힘들다, 재미없다, 이런 걸 뭐하러 하냐. 기껏 어머니를 생각해서 준비한 여행이었는데 매사에 불평불만이었고
결국 전 여행 중간에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랑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먼 타국까지 와서 이 수모를 겪고 있을까. 둘 중에 한 명만 노력한다고 뭐가 바뀌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남은 일정 동안 내내 호텔에만 누워 있었죠. 아무리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전 어머니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매사에 불만이 많은 걸까? 조금이라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걸까? 그래도 하나뿐인 가족이고 본인 배 아파 낳은 딸인데 잘 지내볼 생각이 전혀 없는 건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순간순간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숨통이 막히는 기분이었고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숨구멍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어머니와의 여행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남편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얘기를 나누게 됐고요. 남편은 평소 말수가 워낙 적고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학창시절 반에서 항상 책만 읽던 책벌레처럼요. 이전엔 서로 간단한 인사만 나눴을 뿐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낯을 몹시 가리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본인이 다녀와 본 식당이며 관광지들의 정보를 정리해서 제게 성심성의껏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죠. 비록 여행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남편을 위한 기념품을 사오기도 했고 고마운 마음도 있어서 제가 먼저 밥 한 끼를 사겠다고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간이 늦어지니 자연스럽게 술도 한잔하게 됐고 남편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듣게 됐어요. 남편도 저 못지않게 참 어려운 삶을 살아왔었더라고요. 남편의 부모님께선 남편이 어렸을 적에 이혼하셨고 남편도 부모님의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와 둘이서 함께 살게 됐는데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관심도 없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아이를 키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을 외할머니에게 맡겼고 외할머니는 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사실상 본인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도 힘들 정도였다고요. 남편의 아버지에게서 양육비를 매달 받긴 했지만 그 돈은 전부 어머니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실질적으로 남편을 돌보고 있는 외할머니에게 돌아오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할머니께선 남편을 잘 보살펴 주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편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선 재혼을 하시진 않았지만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어린 남편을 거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셨다고 해요. 남편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난다며 자주 짜증을 내셨다고 해요. 본인의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히히덕거리면서 잘 살다니 말이 안 된다. 넌 내 인생의 저주나 다름없다.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아버지께선 술을 마시고 돌아와 어린 남편에게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셨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자신감도 없고 매사에 소심한 성격이 됐다고 해요. 학창시절 내내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던 남편에게 유일한 친구는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집에 아주 낡고 오래된 컴퓨터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온라인 채팅으로 친구도 사귀고 웹서핑을 하며 인터넷을 탐험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좋아졌고 결국 IT 회사에까지 취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세팅이나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문제없이 소통했지만 현실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과 면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던 것도 그런 본인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큰맘 먹고 도전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사에 너무 자신감이 없고 낯선 사람들 앞에선 기가 죽는 본인의 모습을 바꾸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여행을 계기로 어느 정도 낯가림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타인을 대할 땐 불편함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저와 얘기할 땐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둘 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었으니 공통점이 참 많았어요. 남편은 취업한 후로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몇 년 전에 재혼을 하셨는데 새로운 부인에게도 남편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상 한두 번 만나서 밥 먹어본 것이 끝이었고 가족보단 남남 같은 사이라고 했죠. 그쪽 식구들도 남편에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남편도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그리 끈끈한 사이도 아니고 그 가족들과도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굳이 가까이 지낼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전 그때까지도 어머니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참 부러웠어요. 아직까지 어머니 그늘 밑에서 살고 있는 저와 다르게 남편은 그래도 부모에게서 벗어나 독립을 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전 당연하게도 제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같은 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기에 남편에게 호감이 생겼음에도 쉽사리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제게 먼저 진지한 만남을 제안했죠. 나 앞으로도 계속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 오빠한테까지 그런 짐 지우고 싶지 않아. 전 그런 남편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차마 염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괜찮다, 어머니 모시고 살아도 상관없다며 절 설득했고 결국 교제를 시작했어요. 스스로 염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남편을 만나면서 제 인생에 드디어 행복이라는 게 찾아왔는데 그걸 잃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무뚝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처럼 철이 없고 인간관계에 미숙해 실수도 많이 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언제나 결코 나쁜 의도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이가 깊어질수록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희 둘은 미래를 약속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게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말해줬고 본인 어머니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항상 어머니가 그리웠다 장난스레 말해줬어요. 그런 배려심 가득한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죠. 저희 둘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모은 것도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 한들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것이 도리였기에 남편은 오랜만에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계셨죠. 알고 보니 재혼한 여자, 그러니까 제겐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전 남편이 돈 잘 버는 사업가였는데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도 재혼하고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지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나 도련님이나 딱히 저희에게 관심도 없어 보였고 첫인상부터 썩 호감이 가진 않았습니다.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니 우리랑은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다 하며 선을 긋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찌됐든 식사 자리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고 문제는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께선 제 결혼 소식에 몹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남잔 하나같이 믿을 만한 놈들이 못 되네. 제가 저래 보여도 분명 나중에 뒤통수를 칠 거네.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으셨고 전 어머니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남편하고 결혼하겠다 단언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어머니께선 절 통제하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결혼식은 어디서 해라, 며칠에 해라, 몇 시에 해라, 하객은 몇 명만 불러라, 식사는 어떻게 해라. 제가 알아서 하겠다 말씀을 드려도 네가 혼자서 뭘 제대로 하겠냐며 본인에게 일일이 다 보고하라 말씀하셨고 심지어 남편 앞에서도 절 구박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구박하시는 일이야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지만 남편 앞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이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머니께 전 언제나 벌거벗은 채로 대문 앞에서 덜덜 떨던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절 구속하고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질리고 다 그만두고 싶으면서도 그놈의 혈육이 뭐라고 어머니를 차마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쩍 건강이 안 좋아지시기도 했고 오래 일하시던 직장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셨거든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께선 그 뒤로 후유증이 생기셔서 다리를 조금 절뚝이게 되셨죠.
다리도 불편하신 분을 차마 혼자 둘 수 없었고 제가 따로 살자고 말씀드려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제 옆에 계시라고 할 분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몇 번이나 고민을 했음에도 결국 저와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둘이 살던 작은 집을 처분하고 방 2개 있는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신혼집을 꾸렸어요. 그래도 아파트라고 참 좋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살아보는 아파트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아늑한 보금자리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선 집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 건지 집이 왜 이렇게 좁냐, 건물이 너무 낡았다, 매일같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셨고 어떻게든 견뎌보려 했지만 정말 인내심에 한계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저희 형편이 이것보다 더 좋은 집 구하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결혼하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오빠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니 딸로 태어난 게 끔찍하게 비참해요. 이럴 거면 그냥 낳지 말지 그러셨어요. 저도 어머니 딸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눈물과 함께 쏟아내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도저히 어머니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절 급하게 따라 나왔고 전 집 앞 놀이터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조금 진정된 후 남편이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를 한 캔 따서 마시며 옛날 얘기를 했죠. 남편도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많은 만큼 제 심정을 잘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어머니신데 돌아가시기 전까진 잘 모셔보자. 어머니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 내가 옆에서 더 도와줄게.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 말대로 미우나 고우나 날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달달한 주전부리 몇 개를 사서 집에 돌아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혼자서 어딜 나가신 건가 싶었어요. 곧 돌아오시겠지, 잠깐 바람 쐬러 나가신 거겠지 하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데 새벽이 다 되도록 어머니께선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던 무렵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가 났다더군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뛰쳐나간 저와 남편을 찾으러 나오신 것 같았죠.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 운전수가 어머니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셨지만 결국 어머니께선 다시 눈을 뜨시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수도 없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유의 몸이 되는 상상을 해왔었지만 그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이별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린 말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한없이 슬픈 마음뿐이에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 자신은 없어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죠. 그날 그렇게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지 않았어도 어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로 거리를 헤매시다가 차에 치일 일은 없으셨을 테니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마냥 마음이 후련해질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도 마음의 짐이 아주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남편이 그런 제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던 차에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평생 보고 배운 거라곤 어머니께서 제게 하셨던 행동들밖에 없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집착하고 통제하려 들지 않을까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으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날 이렇게 10달 동안 품고 계셨겠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전 산모수첩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생각을 기록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좋을 엄마가 되어야지 생각하면서요. 저희 아이의 태명은 선물이었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제게 선물같이 찾아와준 아이라서 선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선물인 별 문제 없이 잘 자랐습니다. 입덧이 지독하게 심하긴 했지만 임신 중기가 되자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임신 기간 내내 입맛이 없고 잘 먹질 못했죠. 남들은 임신하면 다들 살이 찐다던데 전 거의 못 먹어서 살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입에서 신물이 나와 뭐든 너무 먹기 힘들었는데 선물이를 생각하면 억지로 꾸역꾸역 먹었던 기억이 나요. 30주가 접어들 무렵 어느 날 밤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자궁이 수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배 뭉침이 많이 심했고 곧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뭉침이 잦아들질 않아서 결국 퇴근한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에선 주수에 비해 수축이 너무 심하다며 수축 억제제를 맞으면서 하루 이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축 억제제를 맞으니 숨도 차고 손도 덜덜 떨릴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가장 걱정되는 건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다 설물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속이 안 좋아도 밥 좀 제대로 챙겨 먹을 걸. 그동안의 제 행동이 하나하나 전부 다 걱정이 됐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게 제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해줬지만 약을 계속 맞는데도 수축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내가 좋은 엄마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가 싶었고요. 수축은 계속해서 잦아들지 않았고 결국 하루 이틀 지켜본다던 입원은 일주일이 넘어갔습니다. 입원 내내 제가 할 수 있는 건 누워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일밖에 없었어요. 핸드폰을 하루 종일 자궁 수축과 조기 출산에 대해 찾아보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다가도 엄마가 불안하면 아기도 불안할 거다. 선물이 생각해서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죠. 어머니께서도 절 뱃속에 품으셨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셨었다고 했거든요. 만약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으면 지금도 날 보고 어떤 말을 해주셨을까. 아마 걱정보다도 나 땐 너보다 더 했다 핀잔을 주셨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링거를 맞고 있으니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불러오는 배에 거동도 힘들고 팔은 주사바늘로 완전히 벌집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지낸 게 한 달이 넘어가고 매일매일 선물이를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버텨 37주 차에 선물이를 낳았습니다. 선물인 태어나자마자 폐에 조금 문제가 있어 기계로 들어갔고 그 소식에 아이를 낳고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못난 엄마라 선물이가 아픈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큰 문제 없이 회복했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두 돌이 되어갈 무렵 조금씩 이상한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물인 평범한 아이들처럼 말도 잘하지 못했고 주변 환경에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엔 발달이 느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센터에 데려가 상담을 받았고 알고 보니 그동안 선물이가 보였던 모든 증상들이 다 자폐의 전형적인 특성이었어요. 검사 결과 역시나 선물인 자폐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주시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세 돌이 될 때까지 제대로 할 줄 아는 말이라곤 엄마 배고파, 내 거야. 아주 간단한 것들 뿐이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질 않았어요. 바로 옆에서 아이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밤엔 잠에 들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벽에 머리를 박고 굴러다니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자폐 증상이 더 심해지자 다니던 유치원에선 더 이상 선물이를 돌봐주기가 힘들다고 말했고 결국 전 육아휴직을 했어요. 하루 종일 말도 안 통하는 아이를 데리고 안간힘을 쓰자니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애지만 가끔은 정말 너무 미웠어요. 너무 힘드니까 남편한테도 화를 많이 냈고 그런 일이 반복되니 남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자주 싸우게 됐고 서로에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사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너무나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아이가 자폐라는 소식에 다들 제 탓부터 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검사 같은 거 안 해봤느냐. 아기가 어렸을 때 잘못 돌봐서 그런 거 아니냐. 애초부터 유전자에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느니. 그런 거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아무리 말해도 어떻게든 저와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고 몰아가며 저희 부부를 비난했어요. 그즘 도련님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결혼식에 선물이를 데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애가 뭐 결혼식 가서 난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데리고 나가면 되지 않냐. 애 어디 맡길 데도 없는데 그럼 그냥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께선 그냥 평범한 애도 아니고 자폐한데 와서 난리 칠지 안 칠지 어떻게 아냐.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텐데 네가 제대로 보살필 수 있냐. 동네 창피하게 데려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나중에 따로 가족들끼리 인사나 하자 제 말을 끊어버리셨고 결국 도련님의 결혼식엔 남편만 참석하게 됐어요. 너무 억울하고 슬펐죠. 그렇지 않아도 시댁 식구들과 그닥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 일 이후로 벽이 더욱 두꺼워졌어요. 동서는 부잣집 딸의 교육 잘 받은 엘리트라고 했죠. 무슨 복지재단 같은 걸 운영한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얼마 안 가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 동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동서 아버지가 작은 기업의 사장인데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자선재단이었어요. 장애인을 위한 재단을 운영한다는 사람이 자기 결혼식에 자폐아 시조카가 부끄럽다고 못 오게 한다니 이게 무슨 어불성설인가 싶었죠. 어쩜 사람이 그렇게 모순적일 수 있나 싶었습니다. 선물이를 키우면서 참 세상엔 아픈 아이들이 많고 복지 시스템이 열악하구나 싶었어요. 일주일에 3-4번씩 애 데리고 수업을 받으러 다니고 그마저도 수업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센터 같은 곳에서 자폐아를 위한 미술 수업을 해준다는데 대기를 걸어놓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 벌어지는 일이었죠. 처음엔 1년, 2년만 하고 선물이 좀 괜찮아지면 복직해야지 했던 것이 3년, 4년이 되고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아이를 잘 돌보면 상태가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버텼건만 참 마음처럼 안 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운이 좋게도 선물이 같은 자폐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가장 크게 바랬던 건 선물이가 앉아 있어야 할 땐 앉아 있고 본인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고 잠시라도 무언가에 집중하고 배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죠. 자폐와 유치원에는 저 같은 처지의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전 모든 자폐 엄마들이 저처럼 현실에 찌들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들 너무 활기차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폐아 유치원에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내 인생은 밑바닥이고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데 자폐아 유치원에서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을 만나 평범한 주부들처럼 함께 쇼핑도 가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됐죠. 물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자폐아 유치원이다 보니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날도 많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자주 다투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들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이니 각자 아이의 실수도 잘 이해해주고 서로 보듬어주며 점점 사이가 끈끈해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있었는데 선물이보다 1살 많은 남자 자폐아를 키우는 엄마였어요. 저와 2살 터울이었고 사는 곳도 가까워 가장 자주 만나고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터놓고 지냈죠. 언니는 아이가 자폐인 걸 알고 난 후로 남편과 많이 싸웠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자폐 부모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와 남편도 한땐 정말 갈라서자고 진지하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폐아를 키우다 보면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각종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고 자폐아 유치원도 보통 유치원보다 원비를 훨씬 비싸게 받아요. 물론 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보통 부모들 중 한 명이 완전히 하루 종일 붙어서 아이를 보살피다 보니 외벌이 가정인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 버는데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평범한 아이보다 훨씬 많으니 다들 그렇게 형편이 넉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닌 그나마 우리 중에 형편이 제일 나았는데 전 남편이 잘 나가는 변호사라 양육비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종 저희 부부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간간히 밥도 사주고 했죠. 다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빡빡한 사람들이었기에 서로서로 돕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 서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더욱 끈끈하게 느껴졌어요. 든든한 동료들이 생긴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받는데 그날따라 선물이가 말도 너무 안 듣고 난리를 쳐서 온 몸에 물감을 뒤집어 쓴 채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웬일로 남편이 먼저 집에 와 있었어요. 남편은 집에 돌아온 절 바로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우리 이제 벼락부자가 됐다고 소리를 쳤죠.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복권이라도 당첨됐냐 물어보니까 혹시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비트코인이요. 요즘에야 하도 유행해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은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루 종일 구르다 오느라 피곤한지 몸은 젖어서 찝찝하지 알겠으니 애 좀 봐달라고 하고 씻고 그냥 잠에 들어버렸던 기억이 나요. 얼마 지나지 않은 뉴스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걸 보고 남편이 통장에 찍힌 돈을 보여주고 나서야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컴퓨터만 끼고 살던 사람이라 호기심에 몇만 원 정도 사놓았던 코인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불어난 거예요. 인생 살면서 제겐 항상 불행만 있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 행운도 찾아오는구나 싶었죠. 남편은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다며 우리 이제 좀 더 편하게 살자. 선물이 좋은 가정교사도 붙여주고 더 좋은 치료도 받고 당신도 이제 하루 종일 선물이 따라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쉬자고 했고 하늘이 제게 내려주는 두 번째 선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을 잘 보살피느라 그동안 고생했으니 잘했다며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아이처럼 신나서 어디로 이사를 갈까 무슨 차를 살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저도 비싸서 쳐다도 못 봤던 교육시설이나 가정교사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유치원을 그만둔다고 하니 다들 무슨 일이 있냐면서 걱정을 했죠. 솔직히 얘기해봤자 좋을 일 없을 것 같아 유치원 사람들에겐 그냥 멀리 이사가게 됐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무리 동료같이 끈끈하게 지내던 사이라고 해도 굳이 말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언니한텐 말하고 싶어서 밥 한번 먹자 제가 사겠다 얘기했습니다. 언니는 형편도 어려우면서 뭘 사냐며 자기가 사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아니라고 비싼 걸로 말하라고 언니 먹고 싶은 걸로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그동안의 얘기를 다 털어놓고 언니에게 빌렸던 돈에 이자까지 넣어서 한 번에 갚았습니다. 그동안 신세 너무 많이 졌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언니한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한 건데 다른 사람들에겐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니 언니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한 일주일쯤 뒤에 유치원에 마지막으로 받을 서류가 있어서 오랜만에 들렀는데 엄마들이 전부 저를 보고 수근수근대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서류를 건네주던 유치원 교사가 제게 어머니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신다면서요? 개인 교사도 붙이시고 좋으시겠어요. 이제 선물이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네요. 하고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까 소문이 쫙 났다며 그 언니가 동네방네 제 얘기를 떠벌리고 다녔다고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에 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비밀로 해달라 부탁하지 않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그랬냐 따지고 들었고 언니는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야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그동안 동료처럼 끈끈한 사이 아니었어? 돈 좀 생겼다고 그렇게 바로 애 데리고 나가는 게 맞아? 넌 남은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돈이 생기면 다니던 유치원에 투자를 해주거나 가족처럼 지내던 애들을 위해 써줄 생각을 해야지. 네 아들만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 다야? 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정도 사이라고 생각 안 했어.
돈 좀 많아졌다고 그렇게 홀랑 도망가는 사람 친구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할 필요 없어. 여기 다른 엄마들도 다 나랑 똑같이 생각하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말문이 턱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마디 제대로 답조차 못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 언니 말처럼 끈끈한 동료처럼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한편으론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론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사람이라면 다들 나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혼자서 이 정도 행복도 맛보지 못하는 건가? 억울한 마음도 크고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남편과 상의해서 선물이가 다니던 유치원에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꼭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것 같았죠.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더더욱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시댁 식구들에게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죠. 저희 가족은 옛날이라면 꿈도 못 꿔봤을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억소리 나는 차도 2대나 샀습니다. 남편을 아이처럼 신나하면서 저와 선물이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은 연애할 때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남편은 새 차에 신나했지만 전 그래도 제가 항상 타고 다니던 작고 낡은 마티즈가 좋았습니다. 선물이 자폐 진단받고 회사 그만두고 애 데리고 이곳저곳 다닐 곳이 많이 생겨서 그때 면허 따고 처음으로 산 차였거든요. 많이 낡긴 했지만 그만큼 정말 항상 붙어 다녔고 정이 많이 든 차여서 전 딱히 차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화려한 차 끌고 다녀봤자 사람들 이목만 끌 것 같아 남편이 차를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돈이 다가 아니라지만 돈이 있으니까 참 좋긴 했어요. 1대1로 교육해주는 전문 학교도 보낼 수 있었고 몇 년을 대기해서 들어갔던 미술 수업도 돈만 내면 언제든 바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24시간 붙어 다니며 선물이를 보살필 때보다 전문가들 손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니까 조금 씁쓸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저에게도 자유시간이 생겼고 정말 오랜만에 숨 쉴 틈이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남편과 사이도 더 좋아졌고 셋이서 여행도 가고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제가 하루 종일 붙어서 애를 보지 않으니 애한테도 더 관대해지고 세상이 참 아름답게만 보였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전 조금 더 지켜보자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됐고 오랜만에 고급 식당에서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거절할 명목도 없었기에 그래도 선물을 사들고 갔죠. 남편은 이번 기회에 전부 얘기하자며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남잔 다 커도 영원히 애라더니 참 저렇게 철이 없구나 싶었죠. 오빠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오늘은 내 차 끌고 가자 설득했고 결국 마티즈를 타고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먼저 도착해서 동서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으로 좀 나와보라는 말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더니 동서가 주차를 하다가 옆에 세워져 있던 제 마티즈를 박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고급 식당에 격떨어지게 웬 마티즈가 서 있나 했더니 형님네 차였어요? 참나. 이런 똥차를 왜 끌고 나와서 세워둬요? 진짜 쪽팔리게. 아니, 고급 식당 주차장엔 고급차만 있으란 법 있어? 내가 주차를 이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왜 멀쩡히 세워둔 차 동서가 박아놓고 적반하장이야? 말싸움을 하던 와중 선물이가 동서차가 신기했는지 차 앞으로 다가갔죠. 동서는 구형 벤츠를 몰고 다녔는데 앞에 달린 장식이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선물이가 동서차에 손을 대는 순간 동서가 질색을 하면서 선물이의 손을 쳐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다시 생각하니까 정말 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네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았다는 양 난리 부르스를 떨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황당했죠. 재수없게 어딜 만지냐며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하여간 이래서 장애인들이 싫다고 질색에 팔색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동서, 말 조심해. 그것 좀 만졌다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내가 뭘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계좌나 보내요. 수리비 줄 테니까. 똥차니까 한 50이면 충분하죠? 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선물이한테 제대로 사과해. 내가 왜요? 돈 준다니까.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가 마무리됐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USB에 백업해서 동서가 일한다는 복지재단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마티즈가 아닌 롤스로이스를 타고요. 주차장을 보니 어제 그 벤츠가 떡하니 서 있길래 시원하게 박아버리고 동서에게 전화를 했죠. 동서는 설마 돈 더 달라는 전화한 거냐고 전화를 받자마자 속 긁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돈은 필요 없고 주차장에 나와보라고 하니 무슨 일이냐며 불이 나게 뛰어나왔죠. 아니 형님, 이게 뭔 일이에요? 동서가 하도 똥차가 뭐라고 해서 차 하나 새로 뽑았어. 아직 차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동서차 박아버렸네? 그러게 왜 이런 싸구려 차를 이렇게 떡하니 세워뒀어? 이거 수리비 얼마지? 싸구려니까 한 1,000만 원이면 되나? 형님, 미쳤어요? 그거 형님 차 맞아요? 그 차가 얼마짜린데 그런 차를 형님 같은 사람이. 말 조심해. 돈 가졌다고 다 너처럼 어떻게든 티내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딴 벤츠 같은 싸구려 차 끌고 다니면서 큰 소리 내는 꼴 우습지 않니? 어제 일 제대로 사과해. 우리 아들한테 막말한 거. 제가 언제 막말을 했다 그래요. 다 맞는 말 했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도 어제 했던 그 말 그대로 해보던지. 못하겠지? 동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아니야? 어제 동서가 했던 말 전부 블랙박스에 찍혔어. 내가 그동안 괜히 엮이기 싫어서 참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장애인 자선단체 운영한다는 사람이 그런 태도가 말이 돼? 영상 여기저기 올려서 망신살 제대로 뻗치기 전에 지금 사과해. 동서 아버지 회사 이름 걸고 운영하는 재단 아니야? 결국 동선 제 말에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선물이에게도 제대로 사과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선물인 해맑게 웃으며 제대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속이 너무나 뻥 뚫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속 시원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동서가 시부모님께 얘기를 전한 건지 어떻게 된 일이냐 전화기에 불이 나게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은 숨길 수도 없었기에 남편한테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했죠. 모든 사실을 전하니 예상했던 대로 시부모님의 태도가 갑자기 몹시 사근사근 해지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얻어내 보려고 하는 심보가 딱 보였습니다. 남편의 전화기를 뺏어 들어 지금껏 제대로 된 가족으로 취급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시냐. 앞으로도 그냥 지금처럼 있으나 마나한 사이로 지내자. 굳이 자주 연락하지 말아달라. 불편하다 말을 남기고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 왔지만 칼같이 쳐내고 이전처럼 딱 할도리만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등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적당히 용돈도 드리고요. 처음엔 그래도 뭐라도 떨어질까 사근사근 굴던 사람들이 저희가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단언을 하니까 이젠 전처럼 대면대면해요. 동서도 그 일 이후로 저희와 마주치는 걸 꺼리고 있고요. 지금은 시간이 꽤 흘러서 그때의 감정이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선물이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시원하게 복수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선물이 엄마로 살기만 해도 바쁘거든요. 남편에겐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물론 미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법인데 부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일 없이 평탄하게 여생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빌어 선물이에게 짧게 편지 쓰고 싶습니다. 우리 선물이 부족한 엄마 만나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선물을 미워할 때도 많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한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엄만 선물이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이야. 앞으로도 영원한 네 편이 되어 엄마 눈 감는 날까지 너 지켜줄게.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선물, 앞으로도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지내자. 엄마가 많이 사랑해.